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모아진 순간 그 다음부터 난 뭐 할지를 생각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시드머니가 만들어진 순간 다음날 인출해서 뭐 하고 싶을지 뭐 해야 될지가 결정될 정도로 꿈이랑 시드머니랑 같이 적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그 통장에 이름 붙인 거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 시드머니 모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얼만큼 뭐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참 우리 심리랑 의지랑 관련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시드머니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시드머니를 모으는 네. 방법에 대해서 근데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냥 무조건 아껴라 뭐 이런 말도 네,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즘은 점점 옛날에는 1억 갖고 됐지만 요즘은 3억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하시더라. 들을 때마다 더 혼란스러운 건 들을 때마다 그 양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저는 또 이게 비판적인 스타일이 아닌지 들을 때마다 다 맞아. 옳거니 하면서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시드머니라고 하는 결과에 같은 스피드로 같은 시점에 같은 방법으로 도달한다는 것 자체는 비합리적 신념 같아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그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한 분이 이렇게 무쏘의 풀처럼 혼자 가라 리더는. 어떤 분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거다. 다 같이 가야 된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나중에 다 맞는 것 같아서 부자의 10계명, 창의적인 사람의 10계명 해놓고 보면 다 자기들끼리는 충돌해. 어떻게 무쏘의 풀처럼 혼자 가는데 서번트 리더십이야. 안 되잖아요. 두 가지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혼란스럽다면 맞는 시점이 따로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맞는 시점이. 네. 두 번째는 개인차가 있을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면 이 말이 맞을 때와 이 말이 맞을 때가 따로 있는 거고 개인차가 있다라는 건 첫 번째 말 스타일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말 스타일이 있는 거죠. 네. 시드머니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드머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시드인데 뭘 해야 되는 데가 없는 만족해졌는데 어떻게 시드머니야 진짜 뭘 해야 되는지가 예. 잘 없는 분들이 그렇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드머니 사이즈가 정해지는데 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죄송한데 뭐 하고 싶은가가 있어야 시드머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요즘 직장인들이 오히려 더 똑똑하신 것 같아. 그런 면만 놓고 보면 예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더 나은 면도 있겠지만 건물주는 꽤 괜찮은 목표예요. 아, 건물주야. 네. 근데 꿈이 건물주인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건물주는 꽤 괜찮은 목표예요. 네. 하지만 꿈이 건물주는 건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꿈과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네. 목표는 도구고 꿈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직장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 직장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까지 올라가신 분들을 제가 뵈면 사석에서 꼭 하시는 얘기이기도 해요. 꿈이 뭐예요? 임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꿈이요. 꿈. 목표 말고. 아니요. 저 임원 되는 게 꿈이라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이럽니다. 저 분명 말장난하는 거 아닌데요. 네. 어떻게 임원이 꿈이에요. 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가 꿈이지. 임원은 목표예요. 임원 돼서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에요. 그런데 임원이 되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꿈은 없으세요. 뭐 하고 싶은지.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임원 되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그때부터 실상을 파악하고 현실태를 분석하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두 파로 나뉘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데 부장이나 과장때 했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끊임없이 이때부터 또 다른 유형은 끊임없이 이때부터 자기 밑에 있는 부장 과장들을 족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몰아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야 될 걸 가져오라 그래. 아니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송생활 1,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꿈이 있는 분은 나는 상무되면 꼭 저걸 할 거야. 나는 전무되면 꼭 이건 없앨 거야. 나는 부사장 되면 꼭 이런 건 고칠 거야. 네. 이렇게 계속 행위가 있는 분들 있죠. 행위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간 낭비가 없어요. 시간 낭비가 없어요. 시드머니는 목표지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인 목표죠. 네. 단기 목표, 그러니까 그 꿈 전에 가지는 도구로서의 목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을 모았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게 세계 일주면 그게 작은 가게라면 거기서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면 거기서 시드머니의 액수가 결정날 거 아니에요. 시드머니의 액수가 그런데 2억은 돼야 시드머니입니다.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2억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고
복권 2억 원을 치서서 뭐 무일푼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거의 무일푼에 가까운 데서 시작했죠. 그렇죠. 하지만 아주 작은 기술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얼마냐도 여전히 뭐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청년 초반기에 계신 분들한테 약간 무례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 청년 초반기에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네. 그럼 안 모아요? 40대인 50대인 우리도 약간 뭐 하고 싶은 사람인지가 헷갈리는데.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축은 하되 네. 시드머니라고 하는 그런 가식적 이름 묻지 마시고 일단 먼저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그러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참 최소한 동사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동사로서의 꿈의 빛을 묵구스리하거나 하나 만들어야 그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꿈이 눕는다라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눕는다? 네, 전 세계 어디에서 눕는다. 잔다? 잔다랑 다른 거지. 누워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것도 꿈이에요. 그것도 아주 발견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니, 그 양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수면과학 쪽으로 해서 이 수면용품으로 되게 큰 돈 버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눕는다고. 네. 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면 눕는데요. 자, 그래서 네. 다시 시드머니 얘기로 잠깐 돌아오자면 시드머니의 액수 못지않게 중요한 건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가. 그런데 그게 없다라면 시드머니가 더 큰 비극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이 모았다가 재견했다가 근면성실하게 밥도 안 먹고 모았다가 그거를 한 방에 날리면 이제 그때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자아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모아진 순간 그 다음부터 난 뭐 할지를 생각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시드머니가 만들어진 순간 다음날 인출해서 뭐 하고 싶을지 뭐 해야 될지가 결정될 정도로 꿈이랑 시드머니랑 같이 적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안 쓰고 못 먹는 거의 강도 조절은 네. 안 쓰고 안 먹는다의 강도 조절은 그때 맞추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제가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진짜 안 쓰고 안 먹고 시드머니 모아야 할까요? 네.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그게 어떻게 1과 0의 선택의 문제야. 정도 조절의 문제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꿈이 쫙 더 정해졌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시드머니를 좀 더 큰 걸 요구해. 그런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내가 줄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꿈을 보고 그다음에 시드를 보면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시드머니에 대한 완화성을 주면 내가 조금 더 지금 행복이라는 에너지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 먹고 쓰고 즐기는데 조금 더 여유가 가겠죠. 이게 정도의 문제지. 이게 어떻게 선택의 문제야. 예. 인간이요. 선택의 문제와 정도 조절, 강약 조절의 문제를 착각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 제가 이런 경우도 있죠.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 많이 할 때 교수님, 저 이번에 고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요. 너 같은 놈을 공직자 만드는 사회가 진짜 나쁜 사회다, 이 자식아. 강도 조절이죠. 강도 조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제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너 안 만나. 이런 인간은 정말 큰일 난 인간이고 나 이제 고시 공부하니까 우리 잘 맞춰보자. 만난 횟수를 줄이고. 잘 맞춰보자. 나한테 좀 협조해줘. 나한테 그리고 나 많이 이렇게 배려해주면 나 그거 안 잊을게. 이게 맞는 답이지.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거를 강도 조절의 문제지 시드머니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약 조절의 문제고 그 고민을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그 강약 조절이 가능한 거고. 그럼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네. 그럼 실제로 했을 때 또 기술적인 것도 얘기해 주신 게 한 가지는 통장에 이름을 붙여라. 네네네. 요건 뭐였나요? 손실감을 더 크게 가지기 위해서 이거는 행동경기에서 많이 연구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교과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네. 김 작가님까지는 영화표를 사본 적이 있죠. 창구에서 이렇게 돈 내고. 사본 적 있죠.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그렇죠. 옛날 세대시네. 같은 세대. 네. 82년생이네. 아유, 개띠시네요. 네. 저 70 개띠. 딱 띠동갑이네. 그 같은 그룹. 그렇죠. 그렇죠. 58년 개띠 하나 모셔야 되는데 여기 58년 개띠 한번 모시면 58708인데 82년생이시면 이제 40대 들어가셨잖아요. 41살입니다. 네, 중년이지 뭐. 늙었죠. 같은 거 아니고 4050. 네. 아니요, 좀 다르긴 한데. 아니야. 3040 아니야. 4050으로 가야 돼. 4050으로. 그래, 58년 개. 보통 50, 60이랑 묶이지 않나요? 3040. 아니, 어떻게 전화할 데 없나? 5060이든 뭐 4050이든 네. 어쨌든. 옛날 예. 영화표 샀어요. 네.
지갑에 10만 원 있는데 1만 원 내고 영화표 샀어요. 그럼 9만 원이 영화표죠. 9만 원에 영화표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지갑에. 그렇죠. 근데 막 놀다가 혹시 영화표 잊어버렸어요. 영화표 다시 사기 되게 힘들어요. 열받아서. 근데 원래부터 1만 원, 1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1만 원 잊어버렸어요. 9만 원 남았죠. 그러면 에이씨 그래도 영화표 사요. 그렇죠. 예. 어차피 나는 9만 원이 양쪽 다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영화표를 잃어버리면 왠지 다시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행동경제학이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행동경제학이 심리학과 경제학이 한 죽어라 한 20, 30년 싸우다가 정들어서 이제 결혼한 부부의 이름인데 행동경제학이 500만 원이 2개 들어간 계좌에서 500만 원 하나를 쓰면 100%의 손실이에요. 그게 영화표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으로 한 통장에 CMA로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 쓰면 50%만 쓴 거예요. 여전히 50%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또 써도 돼요. 통장에 이름을 많이 놓는 이유는 1000만 원을 한 통장에 넣으면 100만 원 쓰면 9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만 계좌 10개를 만들어 놓고 한 통장에 100만 원씩 놓으면 그리고 제목까지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그런데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 두 번째가 우리 남편 보약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제목이 10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썼어. 100만 원을. 다 썼어. 네. 그 왠지 나는 우리 아이 대학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 같고 내가 우리 남편 건강에 조금도 신경 안 쓰는 사람 같고 되게 타격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붙이는 거랑 통장을 좀 여러 개로 만드는 거랑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장을 그냥 여러 개 만들면 어차피 합치면 900만 원이야. 100만 원 써도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제목까지 붙여버리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은 다시 또 소망의 종류죠. 그렇죠. 제목은 다시 또 내가 돈을 쓰고 싶은 소망의 다 종류죠. 이어지는군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목을 많이 붙이세요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제목을 있는데 붙일 수가 없어요. 제목이 몇 개 안 떠올라요. 소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꾸 늘 소망을 많이 만들고 다양한 소망, 여러 가지 비싼 소망과 싼 소망 많이 가지고 있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 돈의 시간 개념을 바꿔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네. 시간 개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판단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10만 원 받으실래요? 한 달 후에 11만 원 받으실래요? 지금 당장 10만 원.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3개월 후에 10만 원 받으실래요? 14개월 후에 11만 원 받으실래요? 라고 하면 14개월 후에 11만 원 받겠다 그래요. 어차피 뭐. 네, 네. 그러니까 한 달의 시간 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걸 가지지 못하고 즉각적인 것으로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둘 다 미래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둘 다 미래로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수익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들, 단타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뒷시점으로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뒷시점으로. 그러니까 야 내일 하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법이라는 거예요. 내일 하자. 미루는 게 좋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루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10만 원 받으실래요? 오늘 한 달 후에 11만 원 받으실래요?는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다 미래죠. 근데 둘 다 뒤로 밀어버리면 둘 다 미래가 되면서 더 좋은 설정이 가능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될 것 같은 물건, 그런 결정들을 투자든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이 양쪽이 오히려 더 좋은 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사야 되거나 팔아야 될 거를 결정할 때가 그 시간을 못 당길 때잖아요. 시간을 뒤로 못 빌릴 때. 그러니까 정말 원래 너무 우유부단해서 너무 우유부단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시간 개념도 없고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늘 이런 분들은 저는 왜 이렇게 철삭될까요? 왜 이렇게 결정을 섣불리 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화라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뒤로 밀어서 보면 뭐가 더 현명하고 뭐가 더 좋은 판단인 거가 뒤바뀌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 뒤로 미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의외로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불안할 때 지쳐 있으면 뒤로 오히려 못 밀어요. 불안한데 지쳐 있으면 지금 어떻게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충동성을 못 이겨서. 그런데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 안 지쳐 있으면 오히려 오케이 다음에 하자 이게 돼요. 관건은 지쳐 있고 안 지쳐 있고였어요. 심리학사에서 많이 나오는 연구들이 지친 거랑 불안한 거랑 합쳐지면 악수도 지금 그냥 안 좋은 수도 지금 두고 빨리 벗어나려 그래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네. 근데 불안하긴 하지만 안 지쳐 있어요. 안 지쳐 있으면 그 똑같은 불안이라도 불안을 어느 정도 내 손에 있다라는 걸 내가 버텨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에 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도 체력이랑 관계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데 지쳐 있을까지 하면은 그냥 야 이거 먹어. 네.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기업에서 오후에 오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오후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리더들이 어떤 일이 많아지냐면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야? 돈 줘버리는 겁니다. 해고하는 거죠. 아니 그냥 막아버리면 되죠. 이런 의사결정들 있죠. 나중에 그 다음날 신문에서만 읽어도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 예. 그러니까 불안한 오후, 지쳐있는 오후죠. 지쳐있는 오후가 바로 주식에서는 2시 반. 부터 3시 사이일 거고, 네네. 그렇죠? 2시 반부터 3시 사이일 거고, 그 다음에 뭐 그건 이제 하루에 맨날 시간이 있으니까 모든 종류 어쨌든 불안한 오후에는 결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오전에.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은 오전에 하고 네. 안 지쳐 있으니까 네. 감정적으로 휘말려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네. 신기한 건 오후에는 뒤로 못 미루는데 오히려 더 전인 오전에는 내일 하자라고 하면서 스트레스풀 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시간으로 보자면 이렇게 있으면 혹은 3시, 오후 3시라고 칠게요. 오전 10시가 있고 오후 3시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하자라고 하는 건 오늘 오전 10시에 내일 오전 10시에 하자라는 게 더 긴 시간이죠, 간격이. 그렇죠. 오늘 오후 3시보다 더 긴 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려면 더 많이 버텨야 돼요. 맞아. 근데 오전에 내린 결정이 더 오래 가서 내일 오전 10시 합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잘 버텨요. 이견도 적고. 네. 근데 오후 3시, 4시쯤 사람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내일 오전 10시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또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신체적으로 안 지쳐있을 때 내린 건강이 더 오래 가고 유효기간도 길다는 거예요. 네. 투자할 때 마찬가지죠. 투자가 다를 수가 없죠. 투자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의사결정인데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투자는 제일 불안하죠. 왜? 누구든 얘기하잖아요. 존니 대표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주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을수록 내가 지치지 않고 있을 때 결정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뒤로 미루는 결정도 특히나 뒤로 미루는 것처럼 이거 되게 힘든 결정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뭘 되게 사고 싶을 때 뒤로 미루는 것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단을 유보하는 네. 판단을 유보하자라고 하는 정도는 상당히 강인함을 요구하는 결정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내리는 결정. 기다릴 에너지가 없어서 누르지를 못해서 내리는 결정. 네.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미루기가 아니라 네. 신속함이 아니라 단호함도 아니라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황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서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장 임박했을 때, 특히 지쳐있을 때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패턴을 가져오시는 걸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약간 이런 거죠. 정유회사 주가가 올라가. 근데 동방유랑도 같이 올라가. 식용유인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오전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 정신이 신체가 지쳐 있으면서 불안과 겹쳐지고 네. 압박감을 가지게 되면서 네. 가치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가치 판단을. 그런 실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질문은 시드머니였는데 갑자기 투자 시간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지? 아시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미 예. 요것만 좀 정리를 하면 돈은 시간 개념을 바꿔라 해서 지출은 큰 시간 단위로 수입은 작은 시간 단위로 요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출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뱃돈 옛날에 이제 용돈 받으실 때 네. 이제 주위 친지분들이나 용돈 나 세뱃돈 받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위 친구분들이나 친지분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세뱃돈이나 용돈 받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는 받았다고 쳐주셨어요? 한 분당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최소 10,000원은 줘요. 10,000원. 저도 보통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작았죠. 왜냐면 5,000원 정도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1,000원 주면은 받았다고 안 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지. 예, 뭐야 3,000원 막 이러겠죠.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김 작가님의 부모님이라면 네. 혹은 삼촌이라면 이걸 알아낸 건 저한테 천근만마 같은 정보예요. 정말 저한테는 좋은 정보예요. 네. 왜냐? 그렇다면 이 조카한테 10만 원 주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얘는 10,000원에도 만족하니까. 네. 10만 원은 근데 어쨌든 줄 거라면
10,000원씩 10번 줘야지. 10,000원씩 10번 줘야지.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 나 친구들한테 이런 데니까 우리 삼촌 너무 짱이야. 만나기만 하면 용돈 줘.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괜히 그걸 그 가격을 모르면 1,000원씩 100번 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아마 이럴 테니까. 부킹 프라이스라 그래요. 이걸 부킹 프라이스. 부킹 프라이스. 부킹 장부에 기입하다. 부킹한다. 왜 골프 친데도 부킹한다고 하지만 부킹이 그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용어, 전문 용어, 그러니까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특히 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이 서로 자주 쓰는 뭐 은어 아닌 은어, 학술적인 은어, 그 사람한테 뭘 받았다라고 치는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해주는 최소 금액. 사실은 그걸 알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 좋으실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부킹 프라이스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월급은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고용주는 한 번쯤 주급으로 줄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4번 받죠. 심리학에 이런 얘기가 있죠.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이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15박 16일짜리 휴가 떠나는 것보다 2박 3일이나 3박 4일 휴가 5번, 6번, 7번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지난 1년을 더 행복했다고 기억해요. 그리고 어차피 휴가는 떠나기 전날 좋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5박 16일 가면 한 번 행복한 거고 2박 3일, 3박 4일 섞어서 7번 가면 7번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급여도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한 번 좋은 일이 있는데 주급을 받으면 4번 좋은 일이 있거든. 그럼 한국도 주급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부킹 프라이스가 커. 그래서 그 정도는 쟁여놨다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주급으로 갈 수가 없군요. 갈 수가 없는 거야. 금액이 줄어드네. 예, 한국 사람들이 원래 욕심꾸러기고 바라는 게 많아요. 원래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고. 그러니까 뇌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유럽이 왜 행복하냐? 거기는 적게 받아도 행복하니까. 적게 받아도 한 번 받았다 치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주급받는데 만약에 월급을 오늘부터 사장님이 주급으로 나눠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오전에 넣어줘요. 월급 받을 양은 4분의 1로 해서. 그럼 직장인들 그럴걸요? 장난하냐? 더 중요한 문제는 저축이 안 돼, 그러면. 들어온 돈이 다 만만한 돈들이니까. 중요한 일만큼 떼내는 행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그 부킹 프라이스를 아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의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정보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죠? 1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부킹 프라이스가 10만 원이라는 걸 알면 10만 원씩 10번 주면 되니까 그게 수입이죠. 내가 획득은 잘게 썰어서 받을수록 내가 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지출은요? 근데 지출은 센 거 한 방을 가야 그 고통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쭉 이렇게 하면 5만 5천 원, 7천 원 그렇게 문자 오잖아요. 예. 그 결제하는데 계속 그래서 별탈 없이 쓰죠. 근데 나중에 딱 한 방에 똥 하고 받으면서 괴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출은 매번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능은 꼭 사용하셔야 되죠. 누적 사용 금액. 누적 사용 금액은 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이걸 행동경제학에서 소비의 즐거움과 지불의 고통을 커플링 시켜라. 합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용카드는 원래 분리시켜 준 거죠. 돈 쓸 때 따로 있고 소비의 즐거움, 돈 낼 때 따로 있고. 예. 그런데 지출은 자꾸 합치라는 건, 고통을 합치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누적 사용 금액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적 사용 금액은 사실은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가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넣어주고 싶지 않은 기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자제 효과를 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7,500원짜리 커피를 하나 마셨는데 갑자기 누적 금액 147만 8천 원. 그때마다 나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신용카드 회사들이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쵸. 할부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적 기능은 꼭 예. 그게 문자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 앱으로 오니까 다시 그 기능이 사라졌어. 그게 바로 획득과 그다음에 그 손실,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 예, 이제 최대한 늘려서 그다음에 최대한 합쳐서 행복감을 늘리고 고통감도 늘려라 이 얘기죠. 이제 교수님 보내드려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또 김작가 TV에 처음 또 나오셨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투자할 때 좀 잘하기 위한 필요한 마음가짐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투자는 왜 하는가? 부자 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네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철학 없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왜 하냐? 내가 좋은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 투자를 왜 하냐면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수익률만 보는 분들은요. 점점 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못돼지면서도 협소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그 존니 대표님도 그러잖아요. 회사를 보라고. 시총도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사도 읽고 이렇게 되면 점점 세상 공부하죠. 세상 공부하게 되면은 자기만의 이론이라는 게 생겨요. 이론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다음에 그게 이론이 굳어지면 철학이 돼요. 그래서 왜 정말 대투자자들, 정말 어떤 반열에 오른 투자자들을 보면 이분들은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나요. 투자를 통해서 부자라는 목표를 향해 가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갖는다는 꿈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투자의 진정한 사실 원래 목적이에요. 원래 목적. 돈이 목적이면 안 돼. 아니요. 돈은 목적이 맞아요. 건물주도 좋은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그 돈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나만의 철학을 잘 가지면서 한 명의 완성된 인간으로 가는 과정이 투자예요. 굉장히 좋은 도구죠. 그러니까 좋은 행위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돈을 벌겠다는 행위로만 목표가 꿈으로 전도돼 버리면 점점 더 피곤해져요. 피폐해지기. 힘들어져요. 네.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일들은 게임 왜 하겠어요? 게임 되게 웃긴 거예요. 왜요? 그거 게임에서 지금 돈 나오는 거 아니죠. 게임에서 나한테 누구한테 키스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혀에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뇌에서 실제로 맛있는 걸 먹을 때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할 때 우리 뇌는 보상을 받아요. 보상 중추라는 게 활동해요. 근데 게임은요. 뇌를 찍어봤는데 보상 중추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하는 거야? 봤더니 생각을 해요. 도박과 게임의 차이가 그거예요. 도박을 하는 뇌를 찍어봤더니 생각을 안 해요. 인지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지기제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박을 하는 뇌를 봤더니 인지기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강 나올 때마다 잭팟 터질 때마다 한 번씩 짜릿하게 보상을 받아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매력적인 이성과 키스하는 것처럼 이성과 키스하는 것처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도박하면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되나요? 머리 쓰니까? 아니요. 네버. 네. 고스톱 열심히 치시면 치매 걸린 노인 되는 거예요. 도박자라는. 고스톱 잘 치시는. 게임은 왜 하느냐? 뇌를 계속 써요. 근데 의외로 그런 쾌감은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애니팡에서 애니팡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애니팡 진짜 거의 전 국민이 한 2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엄청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의외로 숨어서 꽤 많이 하세요. 이 손가락으로 하는 바보짓을 왜 했을까요? 끊임없이 랭킹이 올라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스코어가 변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손가락으로 하는 바보짓에서 랭킹과 스코어를 제거하면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이걸 한 30분이라도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네트워크에 물려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바로 그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피드백을 받는다, 세상을 알아간다, 다 같은 얘기고 랭킹을 확인한다가 나의 자아 정체감을 가진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좀 더 단순화된 것일 뿐. 무슨 얘기냐? 투자는 투기와 뭐가 달라요? 뇌에서 정확히 똑같이 반응해요. 게임과 도박의 차이랑 똑같이 나와요. 투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지기제 활동 없이 오로지 보상만을 바라며 그 짜릿한 쾌감을 통해서 하는 게 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이랑 똑같아요, 뇌가. 투자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도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다가 아예 망하든가 아니면 중독되든가. 거의 99%는 둘 중에 하나로 가죠. 망하든가 중독되든가 둘 다 비극이죠. 근데 게임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옆에 나와죠. 올림픽도 하계올림픽, 서머게임, 동계올림픽, 윈터게임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은 게임적인 것에서 나오지 도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투자하시려면 도박 같은 투기, 도박과 같은 뇌를 만들어보는 투기를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과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과정이 들어가야만 게임에서 다 끝나고 상품 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데서 요만큼 하니까 이렇게 변하네, 요만큼 하니까 이런 게 미션이 달성되네, 이렇게 하니까 요만큼 이동하네. 아무리 우리가 게임을 해도 누가 와서 빵빠레 터뜨려 주지 않고 쌀한가마니 갖다 주지 않는데도 우리가 계속 게임을 하는 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의 과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그 기업을 이해하고 그 기업의 이해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을 만나가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철학을 가져가는 사람이 된다. 그 과정에서 삶에 녹아들어오는 게 투자여야 돼요. 길게 투자라는 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죠. 장기 투자. 그걸 안 시켰던 모든 분들이 4년 전에 5년 전에 미친 듯이 도박처럼 주식을 하시고 지금 절대 안 하시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과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제 가치 투자자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확실히 그 투자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즐거워하시고. 왜냐면 그 사이에 알아가는 수익률도 벌어가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내가 가져가는 게 너무 많거든. 맞아, 예. 야,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의 주를 몇 주를 삼으로 인해서 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네.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맞아. 그 권리를 왜 포기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모 엔지니어링 회사에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주식을 3주를 또 강연 갔다 왔어요. 저는 늘 강연 갔다 오고 사잖아요. 네. 5줄 8,500원. 한 주당. 5줄을 샀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늘 주식을 샀는데 네. 수익률은 좋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근데 워낙 오래 했으니까요. 워낙 오래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신문 5줄을 사니까 읽는 자세가 달라. 내가 거만해지게 읽더라니까. 주식 딱 보면서 신문 기사를 보는데 경영진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말레이시아에 벌써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읽더라니까. 거만하게 읽는다는 게 뭐냐? 많이 오래 읽는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그 회사에 주식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회사의 일부분이 되는 거니까. 예.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예, 예. 관심 가질 수 있는 권리, 알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난 또 아까 말하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다음 시간에는 깊게 알아가도록 하고요. 혹시 교수님의 요 책 심리 읽어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요거 책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긴 이야기를 나눠뵐 오늘 만나뵐 손님은 김경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조심하시고 옆에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아니, 우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대화를 해서 다음번에 대화 안 하고 바로 촬영부터 해야 돼요. 우리 이대호 기자님 꼴 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놓고선 그런데 오히려 더 정치, 경제, 사회, 국제까지 나갔었어. 그래도 질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